시댁 관련된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기로 했잖아. 집도 반반했는데 내가 왜 시댁 눈치를 봐야 해? 자꾸 카톡 오고 전화 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어머님은 자기 통해서 연락하시라니까 꼭 나한테 연락하셔? 괜히 답장 보내면 계속 연락 올까봐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왜 계속 카톡을 보내시는 거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홍경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홍 씨는 아들이 나이가 차면서 며느리가 생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한두 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예전과는 다르다고 해서 친딸처럼 지내는 건 기대해 본 적 없었습니다. 홍 씨도 그건 그것대로 불편할 것 같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렇게 연락도 주고받지 못할 며느리를 맡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수시로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간단한 메시지에 답해주는 것조차 진저리 치는 며느리. 득이 있을 때면 연락에 응답하는 게 더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홍 씨가 저들과 똑같이 했더니 자기를 무시한다며 난리를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진짜 있었습니다. 그것도 홍 씨의 아들의 옆자리에 말이죠. 홍 씨 부부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오윤수입니다. 자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들은 홍 씨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컸습니다. 어려서도 그랬지만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어서도 친밀한 부모-자식 관계를 유지했죠. 아들은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독립해서 살았습니다. 아들의 회사가 홍 씨의 집과 가까웠기 때문에 독립해서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30 초반이 되었을 때 인영이랑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어요. 서인영은 아들의 여자친구였습니다. 만나는 건 알고 있었고 우연히 한 번 만나서 식사도 한 적이 있었죠. 1년 전에 친구의 소개로 만났다는데 직업은 간호사였습니다. 나이는 홍 씨의 아들과 같았습니다. 한 번 보긴 했지만 그 후로는 전혀 홍 씨 부부와 교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로는 수줍음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홍 씨는 그날 하루 만났을 때 오히려 무뚝뚝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살가운 성격이 아닌 것은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집은 이 근처로 구할 거지? 홍 씨의 남편이 집에 찾아온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신혼집 문제로 상의를 한다고 온 것이었는데 직장이 홍 씨네와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홍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고민 중이에요. 고민을 해? 홍 씨가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듣기로는 예비 며느리가 근무하는 병원도 멀지 않은 곳이었으니 말이죠. 굳이 회사랑 그렇게 가까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왜? 그러자 아들은 뚜렷한 이유를 대지도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래도 회사랑 가까워야 편하지. 이쪽 근처로 알아봐. 부동산에 엄마가 한번 물어볼까? 아니에요. 저희가 상의해서 구할게요. 홍 씨는 혹시나 아파트 가격 때문에 그러나 싶었습니다. 조금 더 비싼 거면 그 부분은 엄마 아빠가 더 보탤 생각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말고. 이미 아들을 통해서 신혼집은 양가에서 반씩 지원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에 가까워질수록 집값이 올라가서 고민 중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홍 씨가 좀 더 보태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결국 홍 씨의 집과 차 타고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다가 집을 얻었습니다. 그 말은 아들 부부의 직장과도 그만큼 멀어진다는 것이었는데 말이 30분이지 출퇴근 시간에는 훨씬 더 걸릴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구했겠지. 그래, 알아서 했겠지? 홍 씨와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어련히 이것저것 고려해서 구했겠거니 생각했죠. 아들이 결혼을 한 뒤에 홍 씨는 며느리와 잘 지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지역에 살고 있고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며느리의 생일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평일 아침 출근 시간 전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갈 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출근 준비한다고 바쁘겠지. 그냥 메시지 보내. 그럴까?
남편의 말에 홍 씨는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아침에 아들이 미역국은 끓여줬는지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홍 씨가 며느리에게 보낸 첫 메시지였죠. 보냈어? 보냈어? 뭐라 그래? 용돈이라도 보내야지. 아직 답장이 안 오네. 답장 오면 보내야지. 핸드폰으로 바로 보낼 수 있잖아. 응, 카톡으로 보내려고. 그런데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답장이 오질 않았습니다. 확인을 안 하네. 지금 일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고 있을 수도 있겠네. 어머, 그렇구나. 며느리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출근 시간이 일반 회사원이랑은 다를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 남겨놨으니까 나중에 연락이 오겠지. 그래서 홍 씨도 메시지를 더 보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며느리의 연락은 다음 날이 되도록 없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더라도 진작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홍 씨가 휴대폰을 열어서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봤더니 아직도 며느리가 확인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쯤 되자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영이가 연락이 안 되네. 어제 아침에 생일 축하한다고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보냈는데. 아, 일하느라 못 봤나 봐요. 그래? 지금도 일해? 그건 아니고요. 지금은 집에 있어요. 아, 그러니? 그렇다면 답장을 할 만도 한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생일이라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네 아버지가 용돈 좀 보내라고 했거든. 그런데 답장이 없어서 못 보냈네. 그냥 윤순이 계좌로 보낼게. 둘이 좋은 데 가서 뭐 사 먹던지. 아니면 인영이 선물 사줘.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전화할게요.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홍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내 고개를 저으며 아들에게 2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약 1시간 뒤에 며느리에게서 답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렇게 온 메시지에 홍 씨가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한다고 보냈지만 이어진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홍 씨 또한 무슨 날이 아니라면 따로 연락할 일은 거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지내고 싶었던 마음과는 다르게 며느리의 연락처는 있지만 아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안 바쁘면 같이 밥 한 끼 먹을까? 아, 아버지 생신 때문에요? 응, 저녁에 시간 안 되니? 너 회사 근처로 엄마 아빠가 가도 되고. 남편의 생일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조금 힘들겠는데. 요즘 인영이가 많이 피곤해해요. 그러니? 남편의 생일이었는데 아침에 아들에게서 연락이 한 통 오고 며느리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건 이제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렇지만 홍 씨의 말에 만나는 건 곤란하다는 아들의 대답에 홍 씨는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네는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났는데 여태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못 만날 정도로 멀리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홍 씨가 어쩌다 한번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며칠을 대답하지 않다가 어쩌다 한번 단답형으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대화를 이어가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홍 씨는 며느리가 참 개인적인 성향이구나. 그렇게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는 없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의 성향이라는 것이 있고 개개인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러려니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 씨도 남편도 굳이 며느리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웬만하면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금기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첫 명절이 다가올 때였습니다. 사돈 선물은? 그것도 주문해야지. 그래야지. 주소 물어봤어? 윤수한테 어제 보내달라고 했는데 뒷주소가 기억이 안 난다고. 인영이한테 물어보고 보내주기로 했거든. 근데 안 보내네. 인영이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홍 씨는 어쩐지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어서 물어봐. 얼른 주문해야 명절 전에 도착하지. 안 그러면 택배 엄청 밀린다. 알겠어? 잠깐만. 남편의 성화에 홍 씨가 휴대폰을 열어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명절에 사돈께 선물을 보내고 싶으니 주소 좀 알려줘라. 하지만 역시나 한참을 기다려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하고 있나? 남편은 며느리가 일하고 있는 거 아니냐며 나중에 다시 해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일하는 시간은 정확히 모르지만 홍 씨는 어쩐지 답장을 받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윤수한테 다시 물어볼게. 뭐 답장이 오겠지. 그리고 하루가 넘어가자 남편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안 받는데. 홍 씨는 더는 답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영이는 왜 카톡을 보내도 답장이 없어? 아, 연락하셨어요? 그래. 전화했는데도 받지도 않고 말이야. 조금은 불퉁한 목소리로 말하자 아들이 변명조로 대답했습니다. 일하느라 정신없고 그러면 못 보낼 때도 있죠. 무슨 일을 그렇게 오래 해? 일 안 할 때는 피곤해서 쉬죠. 지금도? 지금은 일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답장 하나 할 시간도 없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왜 답장을 안 보내냐 더 따지는 것도 우스운 것 같아서 홍 씨는 한숨을 한번 쉬고 말했습니다. 사돈네 주소 좀 보내달라니까. 너는 연락도 안 해주고 며느리도 답장을 안 하고. 아, 깜빡했어요. 지금 인영이한테 물어봐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아들과 전화를 끊고 5분이 채 안 되어서 띠링하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확인해보니 그새 아들이 주소를 보낸 것이었는데 아들의 메시지를 보고 더 황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도 결국엔 며느리에게 물어본 것인데 아들의 연락은 몇 분도 안 돼서 바로 받으면서 시부모의 연락은 하루가 지나도 응답이 없으니 말이죠. 설사 정말 못 봤던 것일지라도 지금 아들이 홍 씨가 연락했던 것을 말했을 텐데 며느리는 따로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 당연히 윤수가 보냈을 테니까 안 보낸 거겠지. 홍 씨는 남편의 말에 자신이 너무 예민한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격이 어떻든 간에 답장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들이 홍 씨에게 연락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물어보실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인영이 말고요. 그 말에 홍 씨는 자신이 예민한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자신들의 연락을 불편해하는 듯했죠. 물론 섭섭했습니다. 홍 씨 부부가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해대는 것도 아니었고 여태까지 며느리에게 연락한 것이 몇 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도 불편한 걸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편하다는데 홍 씨도 더는 연락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멀어진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 뒤로 홍 씨는 며느리에게 따로 전화도 카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용건이 있으면 아들에게 연락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보다도 연락이 드문 사이가 되고 있었죠. 그리고 1년 반쯤 뒤에 며느리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기 봐봐. 윤수가 사진 보냈네. 아이고, 장군감이네. 갓난아기가 어쩜 이리 잘생겼어. 손자가 태어난 뒤 얼마 안 돼서 홍 씨는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화로 할까도 생각했지만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카카오톡으로 축하의 말을 전했죠. 처음에 보낸 메시지를 며느리는 확인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 홍 씨가 축하의 의미로 용돈을 보내자 그제서야 감사하다는 답장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카톡 메시지를 보고 홍 씨는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 몸조리 잘하고 나중에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면 아기 보러 한번 갈게. 이렇게 보냈고 이번엔 답장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역시나 일주일 뒤에 다시 카카오톡을 보니 여태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였죠. 넌 자꾸 누구랑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아?
친구와 만나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친구가 몇 분 전부터 휴대폰에 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 씨가 묻자 친구가 웃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우리 며느리. 애기 사진 보내준다고. 홍 씨와 비슷한 시기에 할머니가 된 친구. 그런 친구에게 며느리가 손주 사진들을 수시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그렇게 계속 보내줘? 그렇기도 하고 안부도 묻고 하는 거지. 아, 연락이 자주 오나 봐. 애기 생기고는 자주 오는 편이지. 아무래도 우리 손주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보내니까. 그러면서 휴대폰을 들어서 손주 사진들을 구경시켜주는 친구를 보고 홍 씨는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홍 씨는 보여주고 싶어도 손주 사진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을 쉬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그런 며느리에게 연락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사진은 아들한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홍 씨는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손주 얼굴 좀 보고 싶네. 그러니까 한참 만에 손자 사진이 한 장 왔습니다. 홍 씨 부부가 아이를 보러 가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돌이 다 되어가는데 여태 딱 2번 갔었죠. 벌써 가시게요? 가봐야지. 그래야 너희도 쉬지. 그래. 다음에 너희가 놀러와. 손주를 보러 가도 어쩐지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막상 만나면 살갑진 않아도 평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며느리가 홍 씨와 남편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은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했고 가도 2시간 이상 앉아있지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들 장가가니까 보기가 참 힘드네. 며느리가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명절에도 거의 못 보았기 때문에 사실상 아들이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도록 얼굴을 본 것이 손에 꼽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굳이 직장과도 먼 곳에 신혼집을 얻은 이유를 말이죠. 직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 씨네 집에서 멀어지는 것이 목적인 듯 했습니다. 만약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아들 며느리에게 섭섭했습니다. 홍 씨 부부는 이렇게 자식에게서 부모도 독립을 하게 되는가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덕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도 아들과의 거리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그렇게 거리를 두던 아들 며느리는 상황에 따라 태도를 달리했습니다. 엄마, 하민이 좀 하루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하루 동안? 여기서 재우라는 말이야? 네, 결혼기념일이라서요. 인영이도 애 키우느라 지친 모양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어디라도 좀 다녀오려고요. 그래. 뭐 알았어. 주말에 말이지? 네, 토요일에 데리고 갈 거예요. 알았어. 손자가 돌쯤이 되었을 때 며느리는 복직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곧 손자는 어린이집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1년간 아이 키우느라 고생했을 며느리. 홍 씨는 흔쾌히 알았다고 했습니다. 손자도 보고 싶었고 말이죠. 그리고 주말이 되었을 때 아들네는 손자를 맡기고 갔습니다. 결혼기념일 축하해. 이전과는 다르게 홍 씨는 다른 용돈이나 선물을 주진 않았습니다. 만난 김에 축하한다는 말은 잊지 않았습니다. 이유식 이거 언제 뭐 먹이라고 했지? 아이 밥을 먹여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냉장고에 며느리가 싸준 이유식 통들이 있었는데 순서대로 먹여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무렇게나 넣어놓는 바람에 연락을 해서 다시 물어봐야 했죠.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받지 않았습니다. 하민이 엄마한테 전화해봐. 남편이 냉장고 문을 연 상태로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잠깐만. 홍 씨는 이번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며느리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해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참, 아무리 급해도 전화를 받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 씨가 메시지를 보내놓았습니다. 그러자 내용을 확인했는지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순서로 먹이라는 답장이었는데 그 시간에 전화나 한 통 해주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지나가는 말로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전화통화하는 걸 싫어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홍 씨의 며느리는 그 도를 지나쳤습니다. 젊은 사람답게 며느리는 휴대폰은 늘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메시지도 전부 확인을 해놓고는 선택적으로 답장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오늘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 인영이가 혼자서 하민이 데리러 갈 거예요. 그래, 알겠어. 다음날 오전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쯤 되었을 때 홍 씨가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제 오냐는 메시지에는 답장이 또 없어서 이제 홍 씨는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더 이상 연락을 기대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은 며느리가 손자를 다시 데려간 바로 뒤에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다녀간 지 10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이고, 이걸 놓고 갔다. 하민이 엄마한테 전화해봐. 손자의 기저귀가 담긴 가방을 두고 간 며느리. 기저귀는 집에도 있겠지. 뭘 전화까지 해? 홍 씨가 며느리에게 기저귀를 두고 갔으니 나중에 시간 날 때 가져가라고 메시지만 한 통 남겼습니다. 그리고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띠링하고 울리는 휴대폰을 홍 씨가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홍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웬일로 이렇게 빨리 답장을 하나 싶었습니다. 눌러보니 장문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천천히 읽어나가는 홍 씨의 표정이 점점 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마디부터가 이상했습니다. 홍 씨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닌 것 같았고 며느리가 아들에게 보내는 것 같은 내용이었죠. 자기가 연락을 제대로 안 받으니까 자꾸 나한테 연락하시지. 내가 불편하다고 했잖아. 그리고 약속이 있었으면 미리 말했어야지. 왜 나한테 하민이 데리고 오라고 시키는 거야? 시댁 관련된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기로 했잖아. 집도 반반했는데 왜 내가 시댁 눈치를 봐야 해? 불편하게 자꾸 카톡 오고 전화 오고 하니까 질리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직장 상사도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어머님은 자기 통해서 연락하시라니까. 그리고 한참을 더 불평을 쏟아내는 내용이었는데 읽을수록 며느리가 실수로 잘못 보낸 메시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홍 씨는 끝까지 읽지 않고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가슴이 어쩐지 뜨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홍 씨 부부가 며느리를 괴롭히기라도 했다면 왜 그러는지 알 텐데 결혼하자마자부터 시부모라면 꼴도 보기 싫은 듯했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다른 며느리처럼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반반 지원을 받고 집을 산 것과 서로 연락하는 게 무슨 상관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홍 씨는 그동안 그냥 연락을 안 하면 되지 하며 여태 별말 하지 않았던 게 잘못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족이 평화로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시부모에 대한 공경심이라는 게 사라져 간 듯했습니다. 혹시 휴대폰 화면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이름만 떠도 짜증이 솟구치는지 홍 씨가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을 침울한 상태로 있다가 메시지를 끝까지 읽기 위해서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러자 이미 메시지는 삭제가 된 뒤였습니다. 뒤늦게 잘못 보냈다는 걸 깨달았는지 며느리는 보냈던 메시지를 지워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홍 씨가 보았던 내용이 홍 씨의 머릿속에서도 삭제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홍 씨가 확인했다는 사실을 며느리도 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이렇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로 변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알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홍 씨는 그간 며느리와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올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세히 봐도 홍 씨가 지난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적이 10번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한 적은 더 적었죠.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남편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며 화를 낼 일인가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홍 씨가 남편에게도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당장에 쫓아간다며 분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집이 진절머리 나기 싫다면
홍 씨도 그깟 며느리 없는 셈 치고 사는 게 차라리 마음 편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처럼 살고 싶으면 결혼은 뭐하러 한 건지 몰랐습니다. 연애만 하며 살았으면 그 부모까지 가까워질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며느리는 그 뒤로도 연락이 없었고 주말 오후가 되자 아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지 소갈머리 없이 홍 씨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1시간 뒤에 애를 한 번 더 맡기고 싶다는 내용을 보고 홍 씨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한 번 맡겨보니 편했겠죠. 하지만 홍 씨는 그 메시지를 확인한 뒤에 바로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러자 1시간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화는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남편은 소파에 휴대폰을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으로 받아보는 며느리 전화인 듯 했습니다.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홍 씨는 그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참 뒤에 이번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애는 맡겨야겠고 전화는 받지 않으니 무작정 찾아오기라도 한 모양이었죠. 문 열어주지 마라. 남편이 화가 나서 홍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홍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 며느리를 집에 들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손자를 안고 있는 아들과 그 옆에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아니, 왜 집에 계시면서 두 분 다 연락을 안 받으세요? 홍 씨가 물끄러미 쳐다보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문자도 보냈고 전화도 했는데요. 답장도 없으시고. 아들이 심상치 않은 홍 씨의 표정에 말끝을 흐렸습니다. 내가 답장을 해야 하니? 서로 불편한 사이에.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하민이 엄마한테 물어봐라. 우리는 직접적으로 연락도 주고받으면 안 되는 사이라니까. 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줄 모르고 여기까지 같이 찾아왔나 싶었습니다. 너는 그렇게 시부모랑 연락하는 게 부담스럽고 싫은데 애는 어떻게 맡기니? 참 이기적이다.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그때는 제가 실수로. 나한테 전송한 건 실수겠지만 네 진심 따지 실수는 아니잖니? 그렇다고 전화도 안 받으시면.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전화 안 받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것이 며느리였습니다. 전화 안 받으면 안 돼? 무시당하는 것 같아? 그러자 대답은 안 했지만 표정은 긍정했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나 요즘에 너는 되고 우린 안 되니? 참 앞으로는 하민이 맡아줄 생각도 없고 네 뜻대로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도 안 할게. 대신 너희도 그렇게 해. 알겠지? 나도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없다고 생각하고 살게. 엄마, 무슨 말이에요, 그게? 너도 하민이 엄마가 우리가 방문하는 것도 연락하는 것도 싫어하는 거 몰랐다고는 안 하겠지? 그러면 너도 하민이 엄마랑 똑같은 거야. 너한테도 이제 기대하는 거 없다.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홍 씨가 그 말을 남기곤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들의 망연자실한 표정이 마지막 시야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들에게서도 며느리에게서도 사과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마저도 홍 씨 부부는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까지 했는데 연락도 안 주냐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3년간 무시당했던 부모의 심정은 전혀 생각도 안 하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쁜지 꼭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인지. 그 신혼집은 유산으로 줬다고 생각해. 그리고 당신도 다시는 연락하지 마. 아니 아예 전화번호도 바꿔버리자고. 남편이 씩씩대며 말했습니다. 여차하면 이사라도 갈 기세였습니다. 홍 씨에게 예민하다고 했던 남편은 사라진 듯 했죠. 홍 씨도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이제 자식이라고 생각도 안 할 작정이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에게 동조를 했으니 그동안 함께 홍 씨 부부를 서운하게 했던 것일 테니 말이죠. 홍 씨는 휴대폰 번호를 바꾸진 않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차단해버렸습니다.
연결되지 않는 전화를 붙들고 마음고생 좀 해봐라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깨달음이 있을까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마저도 홍씨 부부에 관심받게 됐습니다. 불효막심한 자식은 이제 잊고 살기로 다짐했죠.